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사소송법에 빠져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좀 강사로서의 성장 같은 것을 했었어요. 절차법과 실체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고요. 자, 이번에 1기의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 1기 노동법 강의의 목표는요. 노동법의 기본 사례들, 그러니까 A에서 B급 되는 애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얘네들을 잘 풀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례를 잘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안 보고서 이 사례들을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1기까지 다 배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초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암기는 시험 끝날 때까지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1기에서 이때 사례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씩 키워드 같은 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커닝하더라도 올바른 접근과 기획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판례와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빠뜨리고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례들의 심층적인 구조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이 사례를 쓰는 것이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례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좀 잘 알아두시면은 이 1기에서의 목표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이때 암기와 이해와 실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모두 다뤄야 되는데요. 저는 연기부터 노동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주 교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교재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암기해야 하는 판례와 그리고 완전 핵심 이론들, 핵심 학설들에 대해 가지고서 해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최신 판례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는 말으셔도 되시는 것이요. 실제로 최신 판례가 노1과 노2를 합치더라도 시험에 나올 만큼 유의미한 것들은 한 10개 정도가 추가될 겁니다. 그를 넘는 정도로 막 시험 범위가 2, 3기 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에서 조금 더해지는 수준이 내가 암기해야 될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 자체의 통째 암기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브노트에 핵심 키워드들이 우리의 암기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책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못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동법은 사실 법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리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조금 쉽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해지는 것은요. 그렇게 각각의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즉 사용자를 이기게 하는 쪽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근로자를 이기게 하는 쪽을 선택하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소송법, 쟁송법으로 가게 되면은 정답,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관건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실체법에 들어와서는 사안의 적용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요, 암기할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교수들이 이 판례를 보고서 이 사례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 사례집에 있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요 판례를 가지고서 어떠한 사례에 대립했을 때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적어 놓은 그걸 똑같이 쓰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 익숙하고 비슷한 구조로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관련된 자료들이 이 보충 자료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암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한편 여기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구조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 구조들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판례를 보면은 이런 단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기를 기대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 핵심 부분은 단권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떠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례에 대해 가지고서 이 판례가 배경이 되는 문제에서 논점의 정리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사안의 적용에는 이러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몇 줄 정도의 설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책에다가 단권화를 해주시고 회독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판례를 우리는 이 판례를 쓰는 문제를 그 시험장에서 맞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판례를 적용하는 문제 맞붙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논점에 정리해 써야 될 것은 이거고 사안에 적용해 써야 될 것은 요것이며 난 여기에다가 사를 붙여서 풀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식의 단권화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충자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맑은 고딕체로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맑은 고딕체를 쓰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6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명조체로 이슈랑 컨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적어놨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논점의 정리라던가 사안의 적용 같은데 우리가 꼭 적어야 되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교수님들은 이런 단어를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암기에 조금 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각각의 그 쟁점마다 단권화를 해서 옮겨 적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사실상 회독할 때는 그래서 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면서 이런 것도 떠올리실 수 있어야지 빠르게 사례에 적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인사노무라고 하는 과목의 경우에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글씨는 상관없지만 글발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요구가 됩니다. 좀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장력이 좋아야지 설득력이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송법은 다릅니다. 소송법은 애초에 쟁점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만 잡아가지고서 답만 내면은 거의 60점이 보장되는 과목들이 소송법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대부분의 수강생 분들이 쟁점 자체는 마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득력 있는 답안을 쓰는지가 변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1기부터 좀 사례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저는 일주일에 1회 월요일 9시에 시험을 볼 겁니다. 이때 시험은 한 60분 정도 보게 될 거고요. 시험 범위는 한 주 동안에 났던 과제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에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60점으로 구성을 해, 60점 그러니까 60분 단위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구성을 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직접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지금은 오픈북 하셔도 돼요. 오픈북을 하더라도 논점의 정리를 뽑아내는 스킬이라던가 사안의 적용을 만들어내는 설득력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것은 확실히 어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쓰신다고 해가지고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좀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해서 경험치를 쌓아 가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기 1기가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결국에 답안에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걸 적는 것이 될 거예요. 이슈, 즉 논점의 정리, 그리고 룰, 배경이론, 그리고 3, 사안의 적용, 그리고 4, 결론. 이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어가지고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사안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배점이에요. 그리고 이 노동법 케이스 문제의 경우에 채점의 순위는요.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께서 다양한 과목들에 있어가지고서 최고 답안을 볼 때 보이는 것은 충실한 설명, 즉 책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설명과 아름다운 글씨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다른 것도 잘 쓰시기 때문에 최고 답안에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지만 실제 시험에 채점 순위는 첫 번째는 쟁점 발견 여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일관성 있는 논리로 결론이 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요. 적용의 설득력입니다. 즉 우리가 노동법 시험에서의 케이스 문제는 1페이지를 꽉 채워서 혹은 1페이지를 넘기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판례 등 기본 이론의 풍부한 기재 라고 하는 것은 사순위로 내려가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 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분 역시요. 좀 이 1, 2, 3, 4라고 하는 순위에서요. 이 사순위보다는 결국에는 1, 2, 3이라고 하는 이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법의 경우에는요. 우선은 소송법의 경우에는 행정쟁송이나 민사소송법 둘 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 이하예요. 대체적으로 훅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쟁송법의 경우에는 이 단계를 진짜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쟁송법의 경우에는 뭔가 디테일한 암기와 같은 것들은 요구하지 않고요. 이쪽은 사안의 적용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동법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50% 정도가 여기까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불이탈을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사실상 결판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의 특징인 것이었죠. 그래서 쟁송법은 이쪽이고요. 노동법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적용의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우선 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실함하고요. 즉 친절함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구절절 만연체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요새 수험에서는 좀 제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너무 이쪽의 양을 불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읽기 싫은 그런 장황한 것들은요. 교수님들도 읽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소들과 구조를 성실하게 풀어내는 의지는 필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를 빠짐없이 얘기하자라고 하는 측면인 거고요. 그리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플하게 가져야 됩니다. 구조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친절하게 쓰고요. 문장 자체는 심플하게 갑니다. 그래야지 가독성이 있는 글이 나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내에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시는 것은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얘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떡밥이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례랑 접목해가지고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영역이고요. 우선 얘는 기본적으로는 B 정도 되는데요. 다만 현재 아직 1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BC급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에 가까워올수록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과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들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C급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뭐 A, B급으로 격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급수는 현재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시험에서 피해야 되는 것,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좀 우수한 수험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8월에 보게 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8월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얘를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불안. 이 불안이 좀 방향성을 흐려지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좀 많이 수험가가 이런 분위기로 결과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가요. 좀 안 좋은 생각이 쉽게, 적게, 완벽하게, 이게 되게 안 좋은 생각입니다. 즉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최대한 그 나올 만한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방식은 서술형 시험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서술형 시험에서 요구되는 방식은 좀 여기에 좀 정반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우선 소송법보다는 그 니즈가 좀 적기는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사례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험장에서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체감 난이도가 그 실제 문제보다 살짝 높아지거든요. 그걸 좀 많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부는 실전보다 살짝 위의 것으로 해야 돼요.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만 살짝 위의 것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법은요, 결국 법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 법에 대한 테마와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숲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판례를 외웠다라고 한다면요, 뭔가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말 나올 것 같은 특 A 위주로 빠삭하게 외운다라고 하는 느낌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완벽하게라고 하는 건데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법 과목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조금 더 거칠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논리가 맞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노동법에서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판례에서 뭐 재반 사정으로서 A, B, C, D, E, F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들이 막 나와요. 그 예시들에 몇 가지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서 답안의 질이 훅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넓고 얇은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2, 3기라고 하는 시기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노동관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요, 책을 띄워놓고 하면서 보충자료도 함께 띄워놓고 해요. 그래서 책과 보충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노동관행에서 화두를 먼저 띄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페이지에 있고요. 자, 보면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돼요. 어떠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같은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사 이래 20년 동안 10월, 11월 달에 20만 원의 김장비를 지급을 해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직원들은 올해도 김장비 나오겠네, 그걸로 배추 사고 뭐 고춧가루 사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요, 회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너무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김장비 주기 어려운데 안 줄 수 있는지,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김장비를 매년 줬는데 올해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김장비 지급이라고 하는 노동관행 성립 여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A 상위 개념은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율 근거를 말합니다. 즉 법관이 참작할 수 있는 근거로 말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법원이라고 하는 말은 얘랑 이어지게 됩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보니까요, 강행 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우리가 배우는 노동법의 특징은요, 우리가 그 노동법이라고 1, 2차 시험에서 배우는 그 노동관계 법령은 물론이고 사내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체결하는 협정, 그리고 취업규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사내 규칙으로서 사규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근로계약과 같은 것들, 그리고 더하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동관행의 경우에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그 얘기는요,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안 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소명해 가지고서 법원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화되지 않은 채,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글로 적히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동 생활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으로서 그것이 좀 꽤 계속적, 꽤 반복적이다 보니까 노사 간의 행위 준칙으로 인정된 것, 이것이 노동관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동관행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요, 노동법의 법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법원이면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쪽에는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학설은요, 경영상의 관습법이나 불문의 취업규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규범설의 입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복된 경영상 행태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의 의무 부담,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 합치가 추단된다라고 하는 계약설입니다. 말하자면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사실인
관습 같은 것이다라고 보게 돼요. 즉 국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장기간 저렇게 김장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속해온 신뢰에 대해 가지고서 신의칙상의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 책임설이라는 세 가지의 학설의 대립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판례는요. 이 중에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계속적이고 얼마나 반복적이어야지 규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자,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히 근로계약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법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특정의 반복된 처리 방향이 법원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그러한 관행은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혹은 기업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는 즉 좀 많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구조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려면요. 규범적 사실로서의 명확한 승인, 혹은 사실상 제도로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사안의 적용을 뽑아내야 됩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많이 반복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다음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규, or, 사라서 규, or, 사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으니까 관행이 성립했다. 혹은 규, or, 사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지 않으니까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와 같은 식으로 사안에 적용해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의 부분은 사실 판례에 있는 그 내용을 따서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판례 보면서 한 어느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힌트를 줄이자면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충 자료 제 아래쪽에 단락을 보면은요. 교수 저에 나온 표현을 제가 갖고 왔었거든요. 즉 사실로서의 관행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해 주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판례의 경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노동 사례를 풀 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은 상당히 지속되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관행의 인정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양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무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례입니다. 노동관행은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서 관행상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임금성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같은 전적과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임금성과 관련된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는요.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요 규정만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관행상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요, 이 무사고 포성금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는 적어도 98년도부터는 자, 그러면은 대략 한 10년 정도 된 거죠. 예외적으로 매월 3년 정기 계속적으로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그 기간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지급해 왔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회사나 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이 경우에는 관행상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임금에 대한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행은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이런 임금 문제와 믹스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판례는 규범적 사실로서 당연히 승인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플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 원문에서는 이유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좀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규 5월 4, 그래서 규범 의식 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키워드인데요. 그 중에서 얘를 다 못 쓰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써가지고서 완성을 해도 오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나친 집착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 관행을 부정한 사례라고 하는 건데요. 전적은 계열사 이적입니다. 아예 회사를 옮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룹 단위의 결정에서, 그룹사 간의 단위의 결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적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열사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그 동의 관행이 성립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관행, 즉 방향성이, 이것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판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계속 시행했고, 그리고 현존 관리직 사원의 30% 이상이 전적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혹은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약간 느낌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의 경우에는 웬만큼 지속되었으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불리한 쪽은 웬만큼 지속되었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요, 이 관행이 법적 성격을 왜 다투는지, 즉 학설 대립이 왜 생기는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시 책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사원에게도 노동 관행은 적용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학설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우선은 관습법이거나 혹은
불문의 취업 규칙과 마찬가지다. 즉 글씨로 워드로 되어 있진 않지만요. 취업 규칙과 마찬가지 성질이다라고 보게 되는 규범설은 그럼 당연히 노동관행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니까 신입사원에게 적용된다라고 보게 돼요. 신입사원에게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냥 보는 거죠. 당연하다. 자, 그리고 계약설은요. 뭐 사용자가 단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은 노동관행의 적용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그 신입사원에게도 김장비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신입사원 역시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그래서 계약으로 여전히 성립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을 그 근거로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신뢰 책임설은 신입사원들은 기존 사원들과 동일한 복리후생,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관행이 적용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회사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노동 관행을 철회하는 방법에서요. 규범설은 취업 규칙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면은 취업 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요 판례는 없지만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설은요. 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깨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보통 그 우리 국룰은 그거지만 우리 회사는 안 그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 책임설은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한 특약이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의 정설은요. 현재 행정해석의 입장이고 그것은 실무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규범설을 따라갈 겁니다. 근기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문입니다. 이 규정은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규범설이 타당하다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약간 노동법에서는 이런 것을 좀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긴 한데요. 보충사항 3페이지에 있는 표처럼 이런 식의 정리도 좀 필요합니다. 학설 간의 교통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을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요. 이런 학설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표로 외우시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규범설은 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근거를 규범적 효력에서 찾고 그리고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법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라고 한다. 사실인 관습설의 경우에는요. 그 근거를 적용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체에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관행과 다른 의사 표시로 한다라고 짚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 책임설은요. 근거를 자신에게 적용되리라는 신뢰에서 찾고 그리고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특약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약간 학설 대립은 컴팩트한 정리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를 이용해요. 그리고 이 표는요. 사실 노동법보다는 여기서 되게 많이 필요해요. 민사소송법을 선택 과목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쟁송법 이쪽에서는 되게 잘 먹힙니다. 파악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그려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면은 이쪽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요. 노동법에 법원이라고 하는 애를 개괄해 보고 나서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 되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보충자료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법원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칠판으로 설명드리면요. 가장 상위가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동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동관계 법령으로서 민법, 근기법, 노조법, 기간배제법, 공무원 노조법 이런 것들은요. 다 일단 서열로서는 동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경우에는요.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미달이입니다. 즉 미달하면 무효가 되고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혹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요. 그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나와 있으며 그것을 강행성,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뒤집어서 반대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때 그 미달은 상회하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즉 취업 규칙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지고서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법에서 꼭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료비 지원과와 같은 복리후생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즉 상회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한편 여기 있는 그 법들 간에는요. 즉 무슨 법들 간에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동순위의 법 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요.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요. 우선 기간제법을 먼저 뒤져봐요. 그래서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을 하게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동관계에 대한 부분은요. 이런 특별법이 없다면은 일반법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의 일반 원칙인 민법을 따라가도록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동순위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며 당연한 얘기지만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요.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요. 얘는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서요. 단체 협약은 약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실무적인 부분이면서 우리 시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단체 협약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한 100페이지 정도 넘는 혹은 한 그 왔다 갔다 하는 규범집입니다. 그리고 얘를 개정하는 작업은요. 매년 하기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각각의 그 노조마다 다르지만 1에서 3년 정도입니다. 보통 2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연봉협상은 보통 노조 없는 회사에서도 매년 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임금협약은 거의 99%의 노조에서 매년 하게 돼요. 이거는 종이 1, 2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 임금 상승률은 이번에 7%로 한다. 그리고 상여금은 몇만 원으로 한다와 같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특별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특별협약은요. 뭐 고용안정협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조조정이 있거나 인사개편 이런 것이 있었을 때요. 이것을 노사 간에 대화해 가지고서 협정으로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슈 있을 때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모두요. 그 성격은 단체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노조법에 그 단체 협약의 규정이 다 적용되는 애들인데요. 어쨌거나 이 단체 협약들은 사업장 내의 최고 규범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체 협약은 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2조가 오타입니다. 31조, 33조, 죄송합니다. 33조예요. 33.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이 노조법 제33조는요.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한 것을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해서 미달과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는요. 단체 협약은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들을 막 사용자가 취업 규칙과 같은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막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노조에서 탈퇴해버리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취업 규칙이 됩니다. 이 취업 규칙은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부터 작성 의무가 있게 되고요. 보통 그래서 10인 이상 회사부터가 좀 노무 법인들과 정기적인 자문 계약을 맺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역시요. 미달하는 것을 무효로 만든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도 상회하는 것은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 역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있어요. 취업 규칙 역시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표준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애가 게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서 짜깁기해서 그 취업 규칙을 만들거든요. 보면 꽤 두껍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규범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법의 법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필수 기재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가시면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괄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실 좀 기본적인 법리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기출되었습니다. 2020년대 기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봐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부터 시작합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상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것에서 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입니다.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하고요. 이게 강행성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보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해 가지고서 판례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함으로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는요. 취업 규칙에서 최저 기준으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해서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 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부분이 어떤 취지를 가지는지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취업난에 있는 신입사원과 같은 것을 떠올리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기존 근로자들보다 덜 주더라도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취업이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신입사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기존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근로 조건까지는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의 강행성과 보충성이라고 하는 효력을 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협상력이 강한 근로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문직이거나 혹은 경력이 많거나 하는 이유로 이런 근로자를 스카우트 해주면서요. 기존의 우리 회사의 연봉보다 더 얹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 근기법 제97조가 발목을 잡지 말고 보장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동그라미 2번에서 이런 식으로 판례가 얘기합니다. 그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이 규정을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협상력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협상력이 강한 근로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 워딩은 미다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두 문자는 강, 종 그렇기 때문에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식으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과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우선 보충 자료에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에 있는 사실관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협상력이 강한 근로자가 등장을 합니다. 기술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A사와 미리 연봉 7천여만 원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같은 해 6월에 즉 이분이 입사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전 직원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기로 해요. 이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연공에 맞춰 가지고서 상승을 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여기까지 임금을 올라가지만 한 특정 영역 한 55세 이후로는 임금이 내려가게 하는 이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는요. 이 임금 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연령대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는요. 취업규칙에 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가지고서 적법하게 도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미리 연봉 액수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람에게 이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조건 미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게 나를 스카우트할 때 주기로 한 돈을 그대로 주라라고 반발하는 상황인데 회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강제로 즉 깎인 임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결론적으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동의하도록 하는 그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지는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요.
요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조문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요. 근기법 제4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미리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개별적 동의라고 하는, 즉 얘는 근로계약을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기출된 바로 그대로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서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기법 제94조하고요. 근기법 제4조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4조는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 동, 우 부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판례득의 맥락 같은 것을 좀 컴팩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그 판례의 문구들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례와 똑같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려고 애쓰지는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얘는 그냥 상황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포토그래프하게 외우시려고 하면은요, 좀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상황 설명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손을 믿자라고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고 약간 키워드 위주로 가시면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도 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야지 또 전체적인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판례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단체협약과 합의 규범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법리적으로 알 가치가 있는 거고요. 출제 확률은 낮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점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조법 제33조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요, 얘도 강행성과 보충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앞에 부분, 즉 위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미달 대신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합의 규범에 대해서 강행적 효력이 미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 위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즉 이것을 위반이라고 쓰고서 근로기준법의 제97조처럼 미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위반은 위반인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설은요, 첫 번째 학설은 긍정설입니다. 얘는 위반의 의미는 글은 위반이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하회, 미달로 읽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이 다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는 측면하고 노조는 결국 근로조건의 개선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위반이라고 쓰지만 미달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왜 그 법이 근기법 제15조나 제97조는 미치지 못하는 미달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는 왜 위반이라고 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즉 그 취지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요. 취업 규칙이라던가 혹은 그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절대 표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판례가 없지만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자체는 21회쯤에 기출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자료 5페이지에 그 사실관계가 심플하게 나와 있었어요. 자, 단체협약상의 면직 기준은요. 무단결근 7일 이상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5일로 단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불리한 변경이에요. 불이익한 단체협약이 체결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취업규칙은 실수일 겁니다.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요. 딱 그 시점에서 무단결근을 유기한 사람이 나섰을 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게 되고요. 이때 이 문제는 노조법과 믹스가 되게 됩니다. 노조법적 쟁점은요. 우선 협약자치 원칙과 한계에 비추어서 아직 지금 몰라도 돼요. 단체협약에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걸 배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상입니다. 협상이고요. 그리고 단체 협약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노조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상황은 발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현실에서의 그 단체 협약의 개정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노측은 1, 3, 5, 7조를 바꾸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측은요. 2, 4, 10, 17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식으로 각각의 그 개정안을 내놔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노와 사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거나 혹은 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다른 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쟁점을 좁혀가는 거예요. 얘는 수용해주고 얘는 수용 안 되고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쟁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쟁행위와 같은 형태의 그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다 조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단체협약의 체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노측이 뭔가 자신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서 사측을 받아줘야 되는 면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협약자치 원칙상 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일탈할 정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다면은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노조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불이익 변경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개정된 단체협약과 유리하게 남아있는 취업규칙이 충돌하는데 이때 어떤 규범이 우선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체협약과 합의규범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면은 단체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된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대법원에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만 존재를 하거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개정된 단체협약에는요, 당연히 취업 규칙상에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합의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취업 규칙의 이 기준에 대한 규정은 뭐 취업 규칙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제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례가 판시를 하였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런 단서를 달아서 이 판례를 소개를 합니다. 이 판례가 유리의 원칙을 부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하지만 노조법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 평등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짚습니다. 얘보다 살짝 더 와닿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을 접촉해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조건들을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취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요,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조 탈퇴의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절대적 기준으로 못 박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좀 아까 보셨던 판례와 헷갈릴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서 보충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의 근로자처럼 연봉액이 미리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면은 그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로계약상에 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여기에서요, 똑같은 아까 해당 근로자, 기술직 연봉 7천만 원 근로자, 이 사람이 있는 회사에서요, 임금 피크제를 취업 규칙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으로 도입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그러한 단체 협약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였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근로자 역시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한다면은 임금이 감액이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갑 같은 사람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단체 협약에 단서를 달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단체 협약에 단서를 달아가지고서요, 단 어떠한 그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단체 협약 위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다는 식으로 특정 사람이 혹은 특정 집단이 얘네만 불리하다 싶으면은 단서를 다는 식으로 좀 우회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아름답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1교시고요. 그리고 근기법상 근로자 파트부터는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